알려주셈 신탁입니다. 소득세법 편이고요. 해볼게요. 신탁소득,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낼 것인지, 자, 이제 소득세법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소득세법.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을 받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래요.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다면, 혹시나 사망했다면, 그러면 상속인이 있을 거예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좋아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론, 신탁도관론, 신탁실체론 중에서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냐면 신탁도관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신탁도관론. 신탁은 도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수익자가 소득을 받아가니까 이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게 신탁도관론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지만 신탁도관론에 따르면 그 소득은 신탁재산에 딱 귀속되는 그 순간 곧바로 신탁이라는 도관을 타고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걸로 보니까 그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발생 원천에 따라서 수익자의 소득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발생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득의 구분을 하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할 것이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 원천에 따라 구분하겠대요. 자, 우리 공부해서 알죠? 신탁도관론에 따르면 그 소득의 종류는 발생 원천에 따라간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신탁도관론의 입장에 부합하는데,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 둘, 세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보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신탁에 해당을 하면 신탁도관론이 아니라 신탁실체론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신탁실체론. 우리 신탁실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탁은 법인과 같이 움직인다. 수익을 벌어서 갖고 있다가 그 수익은 다수의 수익자의 소득이죠. 그걸 하나의 풀을 구성해서 신탁회사 안에 막 갖고 있다가 다수의 수익자에게 뿌려준다. 법인처럼. 법인이 배당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신탁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신탁에는 실체가 있다. 그래서 신탁실체로는 그 신탁회사에 실체가 있다고 보는 이론이었고, 수익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때에는 마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처럼 보아서, 그거랑 실질이 똑같으니까 수익자의 소득을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요 세 가지 신탁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으로 보겠대요. 신탁실체론의 입장에 따르겠대요. 원칙은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도관론에 따라서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고, 소득의 구분은 발생 원천에 따라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상하게 신탁실체론 입장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그럴까? 첫 번째,
그 신탁의 소득이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더라.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부터 받은 그 신탁의 소득이더라. 우리 법인세법 편에서 공부했어요. 목적 신탁이라든지 유한책임 신탁이라든지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면 그 신탁 회사가 마치 법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신탁이 법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 신탁을 납세 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한 신탁 재산, 신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라고 불렀었다고요. 거기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이라면 그 법인과세 신탁 재산은 신탁 실체론에 따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탁 실체론에 따라서 신탁을 법인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라면 얘가 신탁 실체론에 따른 입장이니까 배당 소득이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약칭으로 자본시장법이라고 얘기해요.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신탁으로부터 소득을 받으면 걔는 배당소득으로 보겠대요. 자, 왜 투자신탁을 또 신탁 실체론 입장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몰라도 되는데요. 집합투자업 겸용,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집합투자업 겸용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몰라도 돼요. 여기로부터 받는 소득은 신탁 실체론에 따라서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신탁 도관론에 따라서 수익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신탁 도관론에 따라서 수익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면 신탁재산의 소득이 귀속되는 바로 그 순간 수익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그 수익자가 신탁재산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그 신탁재산을 어디에 투자를 해서 소득을 벌었는지 발생 원천에 따라서 그 수익자의 소득을 구분해야 된다.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임대소득, 채권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자소득,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배당소득, 이렇게 소득의 원천별로, 발생 원천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은 이러한 신탁의 신탁 실체론이 적용이 돼서 소득의 구분을 발생 원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무조건 수익자가 그 법인으로 보는 그 신탁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서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이게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의 정리예요.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투자 신탁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투자 신탁입니다. 이 투자 신탁은 신탁 실체론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자가 이 투자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받으면 그 소득은 무조건 배당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올해까지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있어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신탁 중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기구는 소득의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게 돼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만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투자기구를 얘기해요. 투자신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요 소득세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격투자신탁 이렇게 부를 거고요. 얘를 적격투자신탁 이렇게 부를 거예요. 법에 갖춰져 있는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다라는 뜻이에요. 적격투자신탁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이외에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신탁을 비적격 투자신탁 이렇게 부를 거예요. 비적격 투자신탁. 적격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무조건 배당소득, 비적격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발생 원천별로 구분한다. 이 적격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그 이익이 우리가 그 공부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개예요, 개.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적격 투자신탁이 되는 것인가? 그 요건을 좀 살펴볼게요. 자, 적격 투자신탁이 되기 위한 요건. 적격 투자신탁 요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여야 해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가 돼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집합투자업자가 있어요. 이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운용회사. 이 사람이 위탁자가 돼서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을 맡겨요. 이렇게 맡기고 이 신탁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운용에 따라서 요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돼요. 그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예요. 요 자체를 투자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운용에 따라 신탁재산이 운용되어야 한다. 요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기에 해당할 때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요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회사라서 요 신탁회사에 맡기는 요 신탁재산은 요 자산운용회사 자신들의 재산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고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수익자예요. 이 신탁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을 받아갈 수익자들. 그 수익자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그 신탁 도관론, 신탁 실전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총 2단계의 신탁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죠, 이거. 일단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맡긴다. 요게 1차적 신탁이에요. 1단계 신탁. 그래서 요 1단계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위탁자가 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탁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의 재산을 받아와서 얘를 이제 이렇게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요게 2단계 신탁이에요. 이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2단계 신탁이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격투자 신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또 갖춰야 되냐면 매년 1회 이상 결산하고 분배해야 돼요. 매년 1회 이상
결산하고 분배하여야 한다. 이 투자 신탁은 수익자가 여러 명이거든요. 불특정 다수예요. 이 투자 신탁은 기본적으로 신탁 실체론에 입각해서 이 투자 신탁으로부터 소득을 받으면 다 배당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근데 신탁 실체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신탁 재산의 특히나 투자 신탁이 신탁 재산의 소득이 귀속이 딱 될 때 그 소득은 결국 수익자가 받아갈 거라서 신탁 재산의 소득이 딱 귀속이 될 때 수익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수익자에게 딱딱딱딱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탁 실체론에 따르면 그 신탁을 법인으로 보고 수익자가 그 신탁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아갈 때에 비로소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신탁 재산의 소득이 딱딱 꽂힐 때 그 소득이 그 불특정 다수인 수익자 중 누구의 소득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수익자에게 분배될 때 그때 과세할 수밖에 없겠다. 신탁 실체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였냐면 소득의 과세 시점이 뒤로 미루어진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신탁 재산에 딱 소득이 꽂힐 때 그때 소득이 발생한 건 분명한데 그 소득이 누구의 소득인지 모르겠더라. 진짜 이 투자 신탁이 소득자에게, 수익자에게 그 소득을 나누어 주기 전에는 누구의 소득인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나누어 줄 때 그때 과세할 수가 있다. 신탁 재산의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나누어 줄 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과세 시점이 뒤로 늦춰진다. 과세 시점의 이연 문제가 신탁 실체론의 약점, 단점이었다고요. 투자 신탁, 신탁 실체론에 따라서 배당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단점이 나타날 거예요. 과세 시점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에 비로소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과세 시점에 이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악용할 수 있냐면 결산 분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신탁 실체론이야? 투자 신탁 나를 법인 실체를 인정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신탁 재산의 소득이 딱 귀속이 됐을 때 수익자에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 신탁인 내가 소득자, 수익자에게 소득을 실제로 나누어 줄 때 수익자의 소득이 발생되네. 그러면 우리 수익자들 과세 시점을 내가 뒤로 늦춰줘야 되겠다. 분배를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고 분배를 늦출 수가 있다고요. 그럼 과세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겠죠. 과세 시점이 뒤로 계속 밀린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나중에 낸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신탁회사 안에 실제로 그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남겨둠으로써, 계속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여 둠으로써 수익자의 과세 시점을 뒤로 일부러 늦출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요걸 요구한 거예요. 쌓아두지 마. 무조건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해. 그럴 때만 우리가 적격 투자 신탁이라고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요구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다음 세 번째, 금전으로 투자를 해서 금전으로 환급을 받아야 돼요.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지면 적격 투자 신탁이라고 보고요. 그 적격 투자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받으면 배당 소득으로 구분하고, 적격 투자 신탁이 아니면 소득의 발생 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정리가 됐어요. 투자 신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탁 도관론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소득이 딱딱 꽂힐 때 그때 수익자에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니까 신탁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긴 했는데 그 소득이 도대체 누구 거야? 누구 건지 알아야 내가 신탁 도관론에 따라 수익자에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익자가 너무 많네? 도대체 이 소득이 누구 거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신탁 도관론을 포기하고 신탁 실체론에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소득세법 신탁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지금 보고 있고요. 투자 신탁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수험서에서 자주 보는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끝내겠습니다.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이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있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요거 계산하실 때 주의하실 것 두 가지. 그것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절대로 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안 돼요. 절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들. 자, 첫 번째 뭐냐면 상장 주식. 그리고 두 번째, 벤처기업의 주식. 그리고 세 번째,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 요 세 가지의 매매 차손익, 평가 차손익 절대로 반영되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상장 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 그리고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과세 형평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샀어요. 팔았어요. 양도세 내나요? 지금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 주식의 양도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직접 투자해서 직접 걔를 양도할 때는 세금을 안 내는데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과세 형평을 맞추려고 이런 것들의 매매차손익은 물론 평가차손익도 배당 소득으로 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 시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집합투자기구에 맡긴 거잖아요. 내 재산을 잘 운용해서 돈 좀 벌어달라고. 그러면 그 집합투자기구에 수수료 등은 떼어주고 남는 금액만 배당소득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특이한 규정인데 왜 특이하냐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소득과는 달리 뭘 인정하지 않아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곧바로 이자소득 금액이 되고 배당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배당 가산세, 귀속법인세가 없다고 치면 곧장 그 금액이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데 금융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 계산할 때는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쪽으로 빼준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 시 주의할 점이고요. 한 가지만 더 요거 같이 정리할 거예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로스업과 배당세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로스업하고 배당세 공제 적용하지 않아요. 그로스업과 배당세 공제는 법인세 수익자가 받아온 그 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두 번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요 그로스업이나 배당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무슨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중과세 문제가 없을까? 법인세법 5조 2항에 가보시면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에, 우리 지금 이거 신탁 실체론에 따라서 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집합투자기구를 법인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 법인으로 보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법 5조 2항에.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스업이나 배당세액 공제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탁소득 관련해서 소득세법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소득세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고, 영상이 좀 길지만 좀 한번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오늘 영상 찍은 내용을 그 파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도 올려드릴 거니까 더보기란에 제가 블로그 링크 연결해 드릴 거니까 그 자료도 받아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한번 투자해서 좀 정리하시면 금세 정리가 될 거예요. 요걸 잡고 소득세법을 다시 책을 보시면 윤곽이 보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외우기만 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문제 살펴봤습니다.